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A매치 첫 번째 경기였던 미국과의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 대표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어려운 시험대에서 우리 대표팀은 어떤 경기를 치러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멕시코 대표팀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파 랭킹은 13위입니다. 우리가 직전에 경기했던 미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또 이 멕시코 대표팀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2025년에는 11경기 동안 8승 2무 1패 기록을 했고 17득점 8실점. 이전에 상대했던 미국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득점은 더 적지만 실점도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2025 골드컵 미국은 준우승을 했고 그 경기에서 이겼던 게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던 일본전에서는 일본의 압박 그리고 트랜지션에 대응을 하는 걸 약간 어려워했고 그리고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마무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던 멕시코 대표팀인데요. 빌드업 과정에서의 정립도 조금 필요해 보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테스트를 해본다면 더 좋은 결과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멕시코 대표팀은 현재 북중미에서 가장 좋은 전력 중 하나입니다. 압박, 기조 등 여러 부분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모로 멕시코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도 미국과의 경기처럼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멕시코 대표팀의 감독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입니다. 아기레 감독 사실 좀 유명한 감독이죠. 멕시코에서 감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 대표팀 감독을 정말 잠깐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일단 멕시코에서는 이번엔 24년 7월부터 1년 2개월째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세 번째로 대표팀을 감독하게 되는데요.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대표팀의 감독을 약 1년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또 역시 한 1년 2개월 정도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기간 모두 마지막에 걸려있는 건 결국 월드컵이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 멕시코 감독으로 두 번의 월드컵을 지휘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기레 감독인데요. 마요르카 감독을 맡았던 시기 이강인 선수가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시즌이 끝나고 또 이강인은 PSG로 이적을 했던 만큼 이강인 선수의 현재 커리어에 이 아기레 감독 역시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기레 감독의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팀에 맞는 포지셔닝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고 특정한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는 감독인데요. 멕시코에서는 4-2-3-1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포메이션도 많이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수의 자유도를 조금 더 높게 부여를 해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기본을 잡아주고 거기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아기레 감독이고 그런 스타일이 또 멕시코에 잘 맞기 때문에 세 번째나 이렇게 세 번이나 또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 간의 전체 전적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승 2무 8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는 2020년에 벌어졌던 친선 경기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여서 선수들이 막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당시에는 2대3 또 패배를 거뒀습니다. 황의조 선수와 권경원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선취골을 넣고 나서 이제 3골을 내리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만회골을 득점했던 그런 경기로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당시 경기 경험자를 보자면 선발 멤버 중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체 멤버로는 이강인 선수가 또 뛰었었습니다. 당시 경기 MVP는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멕시코의 라울 히메네즈 이번 경기에도 뛸 수 있는 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또 뛰었던 바가 있고요. 멕시코와의 맞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매번 가져오지는 못했고 승률도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기억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지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4-2-1의 정립입니다. 최근 홍명보의 선택은 3-4-2-1입니다. 3-4-3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2선에서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 3-4-2-1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꽤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 선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한 3선 미드필더의 부재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확실한 주전 3선 미드필더 박용우 선수죠. 이에 2.5선 투미드를 기용을 하면서 중원에서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박용우가 3선인 거지 옌스가 2.5선이 아니라 3선이라서 됐다. 박용호 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접근법이 아니라요. 3-4-2-1이라는 포메이션 상에서 박용호를 기용하는 것보다 옌스와 백승호를 기용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또
또 매번 그렇죠. KFA 인스타를 가든 어딜 가든 야 박용호 빠져서 좋다 뭐 해서 좋다 뭐 해서 좋다 빠진 게 지금의 경기력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포지셔닝에서 박용호 선수를 쓸 수 없는 게 선택을 안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삼선에서 사실 박용호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더해서는 또 중앙지향적인 이선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3, 4, 2, 1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성, 이강인, 이동경 모두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익숙하고 좋은 선수들이고요. 배준호 선수 역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선 측면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또 확실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또 측면 수비수의 공격력 강화 역시 3-4-2-1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서령호 선수의 수비 부담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뒤에 있는 3명의 선수가 모두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능력이 있죠. 이태석도 서령호도 크로스를 올리는 게 괜찮고 각각 킥력 자체는 이태석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4-2를 잘 정립을 해낸다면 굉장히 또 좋은 라인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의 톱 기용입니다. 이제는 손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단점을 확실하게 가리는 기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손흥민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측면 파괴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중앙에 올수록 골대가 훨씬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지점은 손흥민 선수의 가장 또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이드 능력을 체력을 조금 더 보존한 상태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러한 또 뭐랄까요 톱 기용의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압박 리더가 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전방에서 특유의 스피드를 살린 압박을 수행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주장이 이렇게 압박을 리딩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압박 참여자의 어떤 에너지 레벨도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3-4-2-1의 특이점도 손흥민 선수의 톱 기용에 도움이 됩니다. 한 선수가 연계에 가담해야 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그렇고요. 연계와 득점 모두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 3-4-2-1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톱에서 LAFC에서도 계속해서 톱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쌓고 대표팀에서도 비슷하게 기용이 된다면 지금의 기용도 3-4-2-1이라는 기용과 더불어서 정말 또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현재로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점 포인트를 보자면 타이트한 압박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경기 멕시코의 경기력은 좀 애매했고 여기에는 일본의 압박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 압박 기조에 성공적인 또 적용의 어떤 실험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전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는 한 경기를 뛴 거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압박 기조를 실험해 볼 기회가 이번 경기에 또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또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레벨의 성공적인 유지입니다. 지난 경기 후반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새로운 포지셔닝에 대한 새로운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한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레벨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 압박 기조를 펼치면서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레벨을 전반에 높이면 후반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세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용병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패턴의 압박 실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압박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멕시코 대표팀이 지난 경기에서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팀이 좀 잘 관리를 해서 경기를 뛰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전해봅니다. 여기까지 9월 A매치 멕시코전 프리뷰 그리고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전이기 때문에 상대 전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대표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는데요. 멕시코 대표팀은 뭐 워낙 유명한 선수도 많고 특히나 공격진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수비하는 데에도 집중을 해줘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또 주도적으로 경기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좀 살릴 수 있도록 좋은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